반갑습니다. 비문학 독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태범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2016학년도 수능 A형의 출제제였던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라는 소재로 되어 있는 글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볼 텐데요. 첫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납이라는 말이 이제 첫 문장이 나오게 되는데 귀납, 귀납법, 연역법, 유비추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봤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처음 나온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과거의 연역과 귀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요. 3단 논법 관련된 이야기, 뭐 생략된 전제 추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언급됐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나 뭐 다양한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수준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논리들, 논리적 방법, 추론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너무 멀리 하지 마시고 일단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귀납은 현대 논리학에서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즉 다시 말해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개연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우리가 개연적, 개연성, 기본 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 그런 겁니다.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을 가리키게 됩니다. 즉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귀납이라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첫 문장에서 나 귀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귀납 추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던져주고요. 귀납 추론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하는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그죠? 를 이야기한다. 여기 잡아줬고요.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구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니게 된다. 즉 다시 뭐냐면 관찰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실을 추구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새로운 사실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지식이 생겼구나. 그래서 지식 확장성 이라고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성으로 인해 귀납은 근대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지만 많이 밑거름, 밑바탕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에 부딪히기도 한다. 첫 단락이 예고편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마 이 논리적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라고 했으니까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지 않겠다. 2개 이상 얘기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먼저니까 일단 1번 이렇게 잡고 휴움 나옵니다. 휴움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다시 말해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무슨 얘기냐면 귀납이 정당화되려면, 귀납 추론이 정당화되려면 내가 경험했던 세상이랑 그다음에 결론 내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걸 일양성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험이 뭐냐면 경험 이전에 먼저 얻게 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연의 일양성, 자연의 한결같음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할게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전제가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주장이니까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에요. 휴미 얘기한 건 자연은 일양적이다. 요게 전제. 근데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하는 게 귀납 추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것이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 요건 주장이니까 결론. 됐어? 자, 그래서 자연은 일양적이다를 전제로 하는데 문제는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해야 된다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 아하, 휴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휴미 생각한 귀납의 논리적 한계는 첫 번째겠죠. 귀납의 정당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연은 일양적이다. 자연은 한결같다. 이거죠. 자연은 한결같다. 그렇다면 귀납은 정당한 추론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전제가 참이어야 결론도 적절한 뒷받침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것은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래요. 즉 이것을 통해서 하는 지식은 경험적 지식이고 경험적 지식은 다시 말하면 귀납에 의해서 정당화돼야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지식은 자연이 일양적이다. 변함이 없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자연과 현재의 자연을 내가 경험해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귀납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지 경험 없이 얻어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얘는 경험적 지식인데 됐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또다시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자연이 일양적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되냐면 귀납의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은 일양적이다를 말할 때 그 일양적이다를 확인하기 위한데 이것 자체가 하나의 지식인데 이걸 경험적 지식이기 때문에 자연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자연을 경험해서 이런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선 귀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귀납법을 써서 얘를 증명해야지 얘를 증명이 되고 얘가 증명이 되면 얘가 증명이 되는 건데 문제는 귀납법이 쓸만한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얘를 뒷받침하는 놈인데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얘가 또 말이 되어야지 얘가 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얘를 전제와 결론이 있을 때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할 때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했을 때 이 결론도 사실은 전제가 참이어야지 결론도 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제를 참으로 하기 위해서는 귀납의 방식을 쓸 수밖에 없고 그 귀납의 방식을 쓴다는 건 귀납이 또 증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귀납이 또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 귀납이 증명되려면 또 이게 또 증명이 돼야 되고요. 이게 증명되려면 이게 증명돼야 되고요. 이게 증명되려면 이게 또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환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 이 귀납이라는 방식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요거로부터 추론돼야 되는데 이것 자체 증명하려면 다시 귀납으로 증명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귀납을 써야 돼요. 요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참이어야 돼요. 근데 이걸 참으로 얘기하려면 귀납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식은 경험적 지식이고 경험에 의한 지식, 관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진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추론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순환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휴미 얘기하는 귀납의 정당화 문제입니다. 자, 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라이엔바흐가 나옵니다. 옹호하기 위해 나오네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 부재책을 제시합니다. 현실적 부재책이에요. 라이엔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자연은 일양적일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먼저 자연이 일양적인 경우 그는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는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 여태까지 경험해보니까 점성술보다는 귀납이 낫고 예언보다도 귀납이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귀납이라는 건 꽤 성공적이야. 그렇죠? 만약에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두 번째입니다.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의 예측에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서 왜냐하면 자연은 계속 변한다는 얘기예요. 일양적이지 않다는 건 한결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구도 판단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침에 해가 뜬다는 걸 어제 봤다고 오늘도 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게 돼버려요. 따라서 어떤 것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논리적 판단을 통해서 귀납은 최소한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보단 나쁘지 않은 추론이다. 이건 논리적 판단을 통해서. 그다음에 자연이 일항적일 경우에는 경험에 따라 다른 방법보다는 뭐 성공적인. 그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흉의 이야기, 귀납 정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나냐면 라이엔바흐가 나타나서, 그렇죠? 라이엔바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래, 자연이 일항적이다가 증명이 안 돼? 이거 증명하려면 이거 증명해야 되고 이거 증명하려면 이거 증명해야 돼? 그러면 라이엔바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자연 일항적이지 뭐. 늘 한결같지 뭐. 라고 할 때와 자연은 늘 한결같지 않아. 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자. 나눠서 생각해 봤더니 자연이 일항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경험적 판단이 가능하죠. 늘 자연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다른 방법들보다는 점성술이나 예언보다는 이 귀납 추론이 훨씬 더 성공적인, 다른 방법들보다 성공적인 추론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자연이 한결같지 않다라고 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결같지 않으니까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는 없고 논리적 판단을 한번 해보자면, 논리로 따지고 보자면 최고라고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나쁘지는 않아. 이건 뭐 폭망은 아니야. 나쁘지는 않은 추론이야. 이런 식으로 결론 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이 이제 일항적이냐 아니냐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라. 됐어요? 자연은 일항적인지 아닌지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라. 일항적이라 한다면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 귀납 추론인 것 같고, 경험적 판단에 따라. 그리고 일항적이지 않다면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최소한 다른 방법들보다는 나쁘지는 않은 그런 방법이 아니겠네라는 결론 내려서 결국 성공적이거나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귀납 추론도 이 정당화 문제를 이제 피해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라이엔바흐가 얘기한 겁니다. 결국 자연이 일항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성공적이거나, 이때는 성공적이죠? 이때는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귀납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게 라이엔바흐의 논증이고요. 이것은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요. 해소하려는 시도로 봐야지 이게 해소가 됐다라든지 완벽하게 문제 해결됐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로라고 나왔으니까 두 번째 한계가 나오는 거죠. 어떤 현대 철학자가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은 관점이니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미결정성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 문제는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지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뭐 미결정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우고 가죠. 두 번째입니다. 어떤 현대 철학자들이죠. 자, 지적한 문제는 한계입니다. 미결정성 문제. 내용은 간단합니다. 관찰 증거만으로 최상의 가설 선택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이때 관찰 증거는 이제 경험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만으로도, 그 증거만으로 어떤 여러 가설들 중에서 이 가설이 가장 옳은 가설이야 라고
결정 내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왜 안 되느냐를 이제 설명해야 되겠죠. 가령 몇 개의 점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점들을 모두 지나는 선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예측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음에 발견된 점을 예측할 때 기존에 발견된 점만으로는 다음에 찍힐 점이 어디에 나타날지 확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점들을 관찰 증거로 추가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자, 점이 3개 있다고 합시다. 이 점 3개를 잇는 선들은 무수히 많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을 겁니다. 됐죠?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이 선들 중에서 가장 나은 선이 뭐냐, 가장 올바른 선이 뭐냐 결정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 이 점이 3개 있는데 그 점이 하나 더 찍힐 때, 어디에 찍힐 것인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무조건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야 돼 라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 여기가 아니라 여기도, 저기도, 거기도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관찰점들이 많다고 아무리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뭐가 나타날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됐죠? 미결정성 문제입니다. 그러나 뒤집습니다. 미결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은 반박해줘야겠죠?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귀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하기보다는 확률을 도입하여 개연성이라는 귀납의 특징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즉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이 지지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것을 뭐로?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전제로부터 결론이 나오는 것에 대한 그럴듯함, 가능성을 확률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또한 하나의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온 거 2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거에 대한 보완점으로 이제 누가 나타난 거냐면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입니다. 대부분의 현재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나는 것이, 그리고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하는 것이 귀납 추론인데, 이때 전제로부터 결론 사이에서 그것이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 개연성, 그 개연성을, 이게 성립될 개연성을 뭐로 나타낼 수 있다? 확률로 나타낼 수 있다. 확률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확률로 나타내면 3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가설과 7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가설 중에서는 7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가설이 더 낫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떤 가설이 다른 가설보다,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확률적 근거에 판단할 수 있다. 얘는 30%의 확률, 얘는 70%, 얘는 40%, 얘는 60%. 그럼 당연히 더 높은 확률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가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정할 수 있잖아 이거예요. 또 이거는 확률 논리로 설명되는 이 개연성은 일상적인 직관에도 잘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도는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 똑같네요. 근본적 해결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지킬 만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라이엔바흐나 휴무를 반박했던 라이엔바흐나 어떤 철학자들을 반박했던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정당화 문제라든지 미결정성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으나 그래도 나름 과학적 방법으로서 꽤 가치가 있군, 의미가 있군, 요 정도는 이제 보여줬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건 좀 쉽죠? 흉의 평가를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아니죠. 흉 얘기하고 그를 반박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라이엔바흐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흉에 대한 것을 병렬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왜냐면 그 다음에 현대 철학자들 얘기해요.
귀납이 지닌 장단점을 연역과 비교하여. 연역은 처음에만 나왔습니다. 연역이 아닌 추론을 귀납 추론이라고 한다. 끝. 요거였어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게 전개 방식이 될 수는 없고요. 귀납의 위상이 격상되어 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쳐려고 했다. 그러니까 귀납의 위상이 낮았었는데 몇 년대 무슨 시대에서 점점점 올라갔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고요. 귀납의 다양한 유형을 소개한 적이 없고요.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 흉이 지적했고요. 어떤 현대 철학자 지적했습니다. 그에 대한 해소 방안, 라이엔바흐가 흉의 지적을 해소했고요.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이 문제 제기했던 미결정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5번이 정답이네요. 자, 23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많은 관찰 증거를 확보하면 귀납의 정당화에서 나타나는 순환 논리 문제는 해소된다라고 했는데 라이엔바흐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연이 일향적이든 일향적이지 않든 귀납이라고 하는 건 나름 성공적이거나 또는 최소한 나쁘지는 않다 해서 흉의 문제를 해결했지. 그치? 해결하려 했지. 좋은 시도라고 볼 수 있었지. 증거를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순환 논리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관찰 증거가 아무리 많아진다 하더라도 이 자연이 일향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귀납이 정당화돼야 되고 귀납이 정당화되려면 또 자연이 일향적이어야 되는 게 증명이 돼야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증명해야지만 서로가 증명이 되는 그런 순환 논리의 오류는 그렇죠? 라이엔바흐처럼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증거 많이 확보한다고 경험을 많이 한다고 생기는 건 아닙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직관에 들어막는 확률 논리라 하더라도 귀납의 논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죠? 대부분 현대 철학자들이 이렇게 했지만 이게 근본적 해결은 힘들다. 하지만 과학적 분석으로 방법으로서의 지위는 유지가 되고 있다. 3번.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즉 다른 말로 뭐예요? 개연성을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입장은 대부분 철학자들의 입장이고 미결정성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죠. 따라서 3번도 적절합니다. 4번. 흉에 따르면 귀납 정당화는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 그 지식이 뭐예요? 자연은 일향적이다라는 경험적 지식이에요. 즉 귀납 정당화는 경험적 지식에 근거해야 가능하다. 즉 이게 참이어야 이게 참이 되는데 이걸 참으로 증명하려면 이게 또 참이어야 돼. 근데 이게 참이려면 이게 또 참이어야 되거든. 이런 식이에요. 됐죠? 자, 5번. 귀납의 지식 확장성 특성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을 추론한 데에서 비롯된다.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지식 확장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번도 적절하고요. 자, 그 다음 라이엔바흐의 논중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귀납이 지닌 논리적 허점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렇죠. 라이엔바흐가 시도라고 했습니다. 시도. 하나의 시도로 볼 수 있지 완벽하게 해결했다 볼 수는 아니겠죠. 2번. 귀납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지지하려는 목적에서 시도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과학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지지하려는 목적에서 시도하였다는 즉 귀납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시도하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3번. 귀납과 다른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경험적 판단과 논리적 판단을 모두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즉 자연이 일향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경험적 판단에 따라서 성공적인 추론이다. 자연이 일향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논리적 판단에 따라서 최소한 나쁘지 않은 추론이다. 이런 식으로 경험적 판단과 논리적 판단을 모두 활용했죠. 이건 자연이 일향적일 때, 일향적이지 않을 때 판단입니다. 4번. 귀납과 견주어 미래 예측에 더 성공적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귀납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됐죠? 그렇죠. 예측할 때 더 성공적인 방법은 없다. 사실은. 그죠? 나름 귀납이 가치가 있다. 이 얘기했죠.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이다. 다른 방법보다 최소한 나쁘지는 않다. 이랬습니다. 5번. 귀납이 현실적으로 옳은 추론 방법임을 밝히기 위해 라이엔바흐가 그렇게 했죠. 자연의 일향성이 선험적 아니죠. 경험적 지식임을 증명하는 데 의의가 있다. 자연의 일향성은 선험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험적 지식은 경험하지 않고 경험 이전에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5번이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5번입니다. 자, 적용추론 문제가 나올 텐데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A와 B의 입장 추론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데요. 어떤 천체 표면 온도를 매년 같은 날 관측했더니 경험했더니 귀납했더니 이겁니다. 100, 110, 120, 130, 140으로 해마다 10도씩 높아졌습니다. 이로부터 과학자들은 두 가지 예측을 제시했는데요. 자, 예측이 두 개 나왔다는 건 어느 예측이 더 나으냐 판단할 수 있냐 없냐 요거 다 입장 차이가 있다고 했죠. 자, 기역은 1년 뒤 관측한 천체 표면은 10도씩 올라갔으니까 1년 뒤에는 140에서 10도씩 더 올라간 150일 거야. 요게 기역이고요. 니은은 1년 뒤에 관측한 천체 표면 온도는 200도일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약간 뜬금없잖아요. 100, 110, 120, 130, 140, 그 다음에 200 이런 거잖아요. 자, A와 B는 예측의 방법은 귀납을 다 인정합니다. 귀납 좋은 방법이야. 인정했어요. 하지만 귀납의 미결정성 문제에 대해서 A는 확률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확률 논리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B는 확률이 뭐고 어떤 방법으로도 뭐가 더 나은 건지 결정할 수 없어. 이런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률 갖고 설명할 수 있어.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설명하고 결정 내릴 수 있어. 요게 A라고 한다면 안 돼. 결정할 수 없어. 이게 B입니다. 됐죠? 그래서 본문에 나왔던 어떤 현대 철학자가 B가 되는 거고요. 대부분 현대 철학자가 이제 A가 되는 겁니다. 자, 1번. A와 B는 둘 다 과학자들이 예측한 기역과 니은이 모두 기존의 관찰 근거에 따른 것이겠군. 기존의 관찰 근거에 따른 것이니까요. 그래서 경험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자, 2번. A는 기역과 니은 중 하나가 더 나은 예측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겠군. 자, A는 어느 게 더 나은 건지 확률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애겠죠. 3번. A는 그 천체 표면 온도가 100도 시기 이전에 90도였다는 정보를 얻는다면 즉 100 이전에 1년 전에 90도라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10도씩 더 올라간다는 이 기역의 주장의 개연성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100, 110, 120, 130, 140, 150 이렇게 갈 거다. 이게 기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도 시절이 90도였어. 이때도 10도씩 올랐어. 그래? 그러면 확률이 올라갔네? 그러면 개연성이 높아졌다.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4번. B는 기억에 대해서 가능한 예측이라고 할지언정 B는 기억에 대해서 가능하다. 니은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얘는 결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테니까요. 자, 5번. B는 천체의 표면 온도가 100도씩 이전에 만약에 60도씨였다는 정보를 추가로 얻는다면 니은을 기억보다 더 나은 예측으로 채택하겠군. 자, B는 미결정성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따라서 어떤 것도 채택하거나 결정하면 안 돼요. 따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 26번. A.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에 해당하는 게 1번이 정답이고요. 이건 기온이 없어지는 거고요. 이건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주장이 비어 있는 거고요. 뒤처지지 않는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귀납에 내재된 한계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복습 한 번만 더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